그 택배기사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전율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손등에 있는 흉터, 그 독특한 모양의 화상 자국을 본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입니다. 4살 난 아들이 식탁에서 뜨거운 차를 엎지르는 바람에 손바닥을 크게 데이면서 생긴 흉터와 정확히 같은 위치, 정확히 같은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그 흉터가 내 목숨을 구해준 택배기사의 손에 있는 흉터와 같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20년을 찾아 헤맸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평그룹 회장 강태평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믿기 어려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벌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음모, 그리고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20년 전 사라진 제 아들이 택배기사가 되어 제 목숨을 구해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제 아내, 제가 아내라고 믿었던 그 여자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면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잔혹했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년 전 그 끔찍한 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강태평입니다. 올해 65세, 중견기업 태평그룹의 회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저에게는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저는 첫째 부인 이수연의 묘소 앞에 서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이곳을 찾아와 그녀와 우리의 잃어버린 아들 민준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보, 민준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요? 차가운 묘비는 대답이 없지만 저는 매번 이렇게 묻습니다. 20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로 말이죠. 그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민준이는 겨우 5살이었어요. 총명하고 귀여운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보모 김영숙이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아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아직도 찾고 계신 건가요? 현재 제 아내인 박소희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소희는 제 전 비서였는데 수연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45세인 그녀와의 사이에는 딸 유진이가 있어요. 물론이야, 내 아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진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19세인 딸아이는 착하기는 한데 사업 감각이 전혀 없어요.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지만 성적도 좋지 않고 회사 일에도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빠, 저 꼭 회사 일 해야 해요. 저는 그냥 예술 쪽에 관심이 있는데. 유진아, 넌 태평그룹의 상속자야. 책임감을 가져야 해. 하지만 아빠, 저는 매번 이런 대화를 반복하면서 저는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집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쯤 25세가 되어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게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연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3월의 쌀쌀한 날씨에 혼자 차를 몰고 갔는데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핸들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차가 도로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차에서 내리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누군가가 저에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즉시 제 맥박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강남구 청담동 묘지 근처인데요. 60대 남성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맥박이 불규칙해요. 정확하고 침착한 응급처치 요령을 보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옆에 있으면서 저를 돌봐주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 젊은이가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택배 기사라고 하더군요. 마침 근처에서 배송을 하다가 회장님이 쓰러지신 걸 보고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가 제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은인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이동현, 25세의 청년이었어요. 회사 비서를 통해 연락을 취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회장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야, 젊은이.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준 건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동현이는 정말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환경이라고 하는데도 전혀 비뚤어진 구석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고생 많이 했겠구나. 아니에요, 회장님. 고아원 원장님들이 정말 잘 돌봐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그리웠을 텐데. 그 말에 동현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가끔 궁금하긴 해요. 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왜 절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는지.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혹시 민준이도 어딘가에서 이런 마음으로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동현군, 택배 일만 하고 있나? 아니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죠. 대단하구나. 그럼 지금은? 졸업은 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경력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아서.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이 청년에게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그 성실함과 근성이 그 시절의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혹시 관심이 있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나? 정말요?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은 내가 판단할 일이야. 당신 같은 인재가 택배 일만 하기엔 아깝다. 동현이는 정말 고맙다고 했지만 선뜻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인데 이 정도 부탁도 들어줄 수 없나? 결국 동현이는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동현이가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했을 때였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전율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손등에 있는 흉터, 그 독특한 모양의 화상 자국을 본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이거요.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흉터예요. 잘 낫지 않아서. 그 순간 저는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조심해. 5살 난 민준이가 식탁에서 뜨거운 차를 엎지르는 바람에 손등을 크게 데었던 일 말이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손등 화상은 특히 잘 낫지 않아요. 평생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 정확히 같은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동현군, 혹시 정확히 몇 살이라고 했나? 25살입니다. 25살. 만약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25살이 될 나이였습니다. 고아원에 언제 들어갔지? 5살 때요.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잘 알겠다. 내일부터 인턴으로 출근하도록 하자.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동현이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혹시 그 아이가 제가 찾던 민준이가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끓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20년 만에 기적같이 돌아온 거라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착각이라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엉뚱한 사람을 아들로 오해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부터 동현이는 인턴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일하는 모습, 동료들과 대화하는 방식,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어린 시절 민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왼손잡이였고, 똑같이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2스푼 넣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김치찌개요. 어릴 때부터 특히 좋아했어요. 민준이도 김치찌개를 유난히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말입니다. 절대 비밀을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네, 회장님.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일 동현이를 보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조마조마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동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정말 제발, 이 아이가 내 민준이기를.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동현이가 바로 제가 20년간 찾아 헤맨 아들 민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을까? 당시 보모 김영숙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는 즉시 믿을 만한 사설 탐정 박수철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박 탐정, 20년 전 일을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회장님,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박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일단 당시 보모였던 김영숙 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게 맞긴 한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가? 네. 사고 발생 3일 전에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흔적이 있어요. 당시 김영숙 씨 통장에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 20년 전 기준으로는 상당한 거액이었죠. 그 돈을 누가 줬는지 알아냈나? 그게 입금자 명의가 SHPARK로 되어 있어요. SHPARK. 혹시 박소희? 제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김영숙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어요. 박 탐정이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준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응응 고아원입니다. 이제 입을 막으려고 하네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메모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영숙이 누군가의 지시로 민준이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입막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말입니다. 박 탐정, 계속 조사해봐. 그리고 절대 비밀을 보장해줘. 네, 회장님. 한편 민준이, 아니, 아직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죠. 저는 진실을 알리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습니다. 동현군, 일은 어때? 정말 좋아요. 회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민준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며칠 후, 박 탐정으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빨리 만나야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박 탐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정말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어서 말해봐. 당시 김영숙 씨를 매수한 사람이
현재 부인 박소희 씨가 확실해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당시 박소희 씨가 회장님의 비서로 일할 때 김영숙 씨와 여러 번 만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준 것도 박소희 씨의 개인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소희가 제 아들을 없애려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회장님, 박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유진 양의 출생 기록을 조사했는데요. 유진이가 왜? 유진 양의 친아버지는 회장님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DNA 검사 결과예요. 유진 양의 친아버지는 최진우라는 사람입니다. 박소희 씨가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죠.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실까요? 20년간 제 곁에 있었던 아내가 제 아들을 없애려 했을 뿐만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조차 제 친딸이 아니었다니. 박 탐정, 이 모든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나? 네, 모든 증거를 수집해 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DNA 검사 결과까지요. 그럼 소희가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건가? 정확히는 제거하려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딸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소희가 그렇게 유진이의 후계자 수업을 강조했는지, 왜 늘 민준이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했는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보, 오늘 표정이 좀 어두운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잔혹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저는 박 탐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영숙 씨의 교통사고도 의심스럽다고 했지. 네, 사고 경위가 너무 이상해요. 평소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거든요. 그럼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 입막음용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보모를 매수해서 아들을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모까지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민준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동현군, 이 사업 계획서 검토해봤나? 네, 회장님.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있는데요. 그 아이의 분석력과 판단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회사 업무를 파악하고 심지어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더군요. 시장 분석 부분에서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제 아들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그런 후계자의 모습이었어요.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걸 알아? 방송통신대에서 공부할 때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택배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 시장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역시 고생한 만큼 성숙해진 거죠. 한편 유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내일 친구들이랑 쇼핑 가려고 해요. 유진아, 너도 이제 회사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아빠, 저는 정말 그런 거에 소질이 없다니까요. 예전 같으면 답답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진짜 후계자를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소희가 이상한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그 인턴 직원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능력이 좋으니까 눈여겨보는 거야. 하지만 유진이가 있는데 다른 직원을 너무 편애하시면. 그 순간 저는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그냥 유진이가 상속자인데 오해받을까 봐서요. 상속자라. 유진이는 제 딸도 아닌데 무슨 상속자란 말인가?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요. 박 탐정,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줘.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겠어. 네, 회장님.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언제 진실을 알려야 할지, 그리고 소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러분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함께 산 아내가 실제로는 내 아들을 죽이려 한 살인자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준이었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정당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현군, 가족이 그립지 않나? 가끔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20년간 고아로 살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그런데 동현군, 정말 만약에 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지. 그렇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평생 궁금했던 것들을 알 수 있다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한편 법무팀에서는 소희를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살인교사와 유괴교사로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살인교사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다행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연이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민준이를 찾았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요. 마치 수연이가 미소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우리 아들을 해치려 했던 그 악한 여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죠.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이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파악한 후, 저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제 곁에 있었던 아내가 실제로는 제 아들을 없애려 한 악마였다는 사실, 그리고 딸이라고 생각했던 유진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현, 제 아들 민준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동현군, 오늘도 야근을 하나? 어느 늦은 저녁, 저는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동현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현군, 잠깐 이쪽 테이블에 앉아보게. 네, 회장님. 동현이 의자에 앉자 저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혹시 어릴 적 기억나는 게 있나? 어릴 적이요. 글쎄요. 고아원에 있기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다만 동현이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화상 흉터만은 선명하게 기억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우는 목소리가 바로 제 목소리였으니까요. 동현군, 아니, 민준아. 네, 회장님 제 이름은 내 이름이야. 강민준. 그것이 내 진짜 이름이다. 동현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저는 준비해둔 DNA 검사 결과지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20년 전 잃어버린 내 첫째 아들 강민준 말이다. 여러분, 그 순간의 정적을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동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굳어 있었고, 저는 20년간 품어온 말들이 목끝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20년간 찾았다. 그 순간 동현, 아니,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왜 고아원에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평생 자책하며 살았거든요. 미안하다.
민준아,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억눌러온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희가 어떻게 그를 없애려 했는지, 보모 김영숙을 어떻게 매수했는지, 그리고 그 보모까지 살해했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말이죠. 정말 어머니가 그런 일을?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야. 그 여자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내 진짜 어머니는 이수연, 내 첫째 부인이야. 저는 서랍에서 수연의 사진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야. 너를 낳고 3년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민준이 어머니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닮았네요. 그래. 특히 눈이 똑같아. 어머니의 눈을 그대로 닮았다.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조금이나마 메우려고 했죠. 아버지, 그럼 유진이는? 유진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소희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내 딸로 속인 거야. 민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진이도 피해자네요. 역시 제 아들답게 마음이 착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죄가 없어. 하지만 소희는 용서할 수 없다. 아버지, 복수하실 생각이세요?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법무팀을 소집해서 소희를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교사는 공소시효가 없지 않나? 네, 맞습니다. 김영숙 씨 살해건은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 대응도 준비했습니다. 이 일이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 분명했거든요. 홍보실장, 보도자료, 초안을 준비해두게.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미팅 일정도 잡아놓고. 회장님,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회사 주가에도 영향이. 주가 따위는 상관없어. 진실이 더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민준을 회사 업무에 본격적으로 참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사업 감각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아버지, 이번 신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봤는데 시장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MZ세대 소비 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요즘 젊은 층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구매하거든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 아이가 짚어낸 거죠.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체험형 매장을 늘리고 SNS 마케팅을 강화해야 해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 계획을 수정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젊은 고객층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역시 내 아들이야. 저는 속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편 소희와 유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평상시처럼 사교 모임에 나가서 재벌 회장 부인 행세를 하고 있었고, 유진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여보, 요즘 그 인턴 직원에게 너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소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능력이 좋아서 눈여겨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유진이가 상속자인데 다른 직원을 너무 편애하시는 건. 그 순간 저는 소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편애하든 그건 내 자유 아닌가? 소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2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실제로는 제 아들을 죽이려 했던 살인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입니다. 매일 밤 그 여자와 같은 침실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 고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들키지 말아야 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적 증거, 언론 대응,
그리고 이사회 소집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죠. 민준아, 내일이 디데이다. 네, 아버지. 준비 다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연의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우리 민준이를 해치려 했던 그 악한 여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야. 마치 수연이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민준이와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이죠. 이사회 전날 밤, 민준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내일 일로 마음이 바뀌실 생각은 없으세요? 무슨 뜻이냐? 유진이 어머니를, 아니, 그 사람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20년간 고아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라. 부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했던 그 고통을 생각해보라고. 그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 여자야.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요.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저는 평상시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를 점검하고 변호사들과 최종 미팅을 했죠. 회장님, 정말 오늘 공개하시는 거죠? 물론이야. 20년간 미뤄온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소희도 여느 때처럼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왔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여보, 오늘 이사회 안건이 뭐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사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준이와 마주쳤습니다. 준비됐나? 네, 아버지. 그럼 가자.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다. 이사회실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진실,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배신의 실체를 이제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저는 이사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뭔지요? 상무 김 전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눈치챈 듯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희도 평상시처럼 이 사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태평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오만함이 엿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문을 열자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손짓하자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동현, 아니, 이제는 민준이라고 불러야겠죠. 민준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모든 이 사진들이 얼굴을 익힌 그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동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제 첫째 아들, 강민준입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상무 이사가 당황해서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전 민준이가 실종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유괴였습니다. 이번에는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저는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 박소희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소희가 벌떡 일어나며 화를 내려 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된 증거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당시 보모였던 김영숙 씨와 당신이 주고받은 은행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김영숙 씨가 의문사하기 전에 남긴 진술서의 사본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사회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 사진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소희, 당신은 자신의 딸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길 원해서
제 아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보모를 매수해서 민준이를 유기하도록 지시했고 나중에 입막음을 위해 그 보모까지 살해한 것입니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부인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유진은 제 친딸이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 유진이의 친아버지는 최진우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사회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소희는 완전히 무너진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박소희는 오늘부터 태평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며 강유진 역시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민준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안타까움까지 말이죠. 대신 진정한 상속자인 강민준을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앞으로 우리 태평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20년 만에 돌아온 재벌 상속자, 계모의 충격적인 범죄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소희는 결국 살인교사와 유괴교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진이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며칠간 실신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완전히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유진이에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내가 원한다면 학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다만 회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유진아, 나는 지금도 너를 딸로 생각한다. 단지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할 뿐이야. 민준이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유진이에게 분노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도 피해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유진이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으셨나요? 어느 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 대신 그 아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은 줄 생각이다. 여러분, 그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 아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사업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내고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했죠. 특히 IT 분야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앞선 안목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도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해야 할 때입니다. 메타버스. 그게 뭔가? 가상현실 공간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고객들이 집에서도 마치 실제 매장에 온 것처럼 상품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민준이는 웃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젊은 세대답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빨랐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민준이와 함께 수연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저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아내의 묘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다시 제 곁으로 보내주셨군요.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민준이도 함께 절을 하고 있었죠. 엄마, 저 돌아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묘소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말이죠. 아버지, 저는 지난 20년간 왜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는지 늘 궁금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제가 나쁜 아이여서인가 하고 자책하며 살았거든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이해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 택배 일을 하며 쌓은 현장 경험들이 모두 민준이를 더욱 훌륭한 경영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태평그룹은 어떤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민준이가 묻자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준아, 단순히 돈만 벌어들이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회사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장학재단도 만들고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역시 민준이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자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이죠. 묘소를 떠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수연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민준이가 돌아왔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카페를 차렸다더구나. 자립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가끔 안부는 물어봐도 될까요? 민준이의 마음씨 착한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그 아이도 결국은 가족이었으니까. 지금 태평그룹은 민준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쇼핑몰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젊은 고객층도 크게 늘었죠. 무엇보다 민준이가 설립한 새희망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100명의 고아원 출신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는 이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20년 전 고아원에 있을 때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어땠을 것 같니? 그랬다면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거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다. 여러분,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거든요. 물론 소희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큰 것은 민준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최근에는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착한 여성인데 민준이와 참 잘 어울립니다. 아버지, 결혼식에서 축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감동적인 축사를 준비할게.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고, 가장 행복할 때도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처럼 20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재회를 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지금 저와 민준이는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해서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집에 돌아가 식사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20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일상이죠. 아버지,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민준이와 함께 있으니 매일이 행복하다. 저도요, 아버지. 비록 중간에 배신과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